안녕하세요. 오늘도 공공기관 관리론 뒷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수업을 들으시면 이제 아마도 여러분들이 11월 첫째 주 아니면 둘째 주에 이 영상을 보실 것 같은데, 오늘 배울 내용은 행정학 교과서의 다른 과목의 행정학 교과서의 조직 이론 또는 조직 관리 이런 부분에서 배우는 내용하고 90%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가 이 공기업의 조직 관리 459쪽에 공기업의 조직 관리라는 건데, 공기업이나 정부나 그냥 일반 기업이나 조직의 형태, 조직의 모습은 비슷해요. 그리고 나는 도저히 정부도 모르겠고 기업도 모르겠다 그러면 대학교를 생각하시면 이게 아주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다만 돈을 버는 집단이냐, 약간 버는 집단이냐, 돈을 벌면 안 되는 집단이냐, 뭐 이런 거의 차이일 뿐이죠.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의외로 뭐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쉽습니다. 460쪽이요. 위에서 두 번째 줄. 대부분의 공기업은 독립된 법인. 자, 이 민법이나 상법에서는 개인을 자연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연에서 한다 할 때 자연인을 개인을 얘기하고요. 법인은 흔히 말해서 조직, 단체, 회사와 같은, 회사도 또는 조직도 하나의 인격체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민법과 상법의 기본적인 발상입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공기업은 독립된 하나의 개인과 같은 법인체입니다. 법인체이며 공기업의 핵심적인 의사결정기구, 이른바 높으신 분들이 모여있는 이사회가 설치되어 있는 게 당연합니다. 자, 그래서 공공기관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경영상의 자율성을 보장받기도 하지만 공기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460쪽에 이제 위에서 두 번째 줄을 요 1번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대부분 공기업은 독립법인, 재단법인 또는 주식회사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한 법인을 이끌어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사회입니다. 자, 460쪽에 맨 아래에서 두 번째 문단. 자, 조직 구조는 전략을 따라간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데, 조직의 모습, A 조직처럼 꾸몄다가 B 조직처럼 꾸몄다가 막 이렇게 조직의 모습은 그 조직의 전략에 맞춰서 바뀌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공기업은 조직의 발전과 생존을 위해서, 자, 어떻게 하면은 우리 조직을 좀 바꿔서 더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이것을 수시로 진단하고 개편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경영평가라는 부분이 있어요. 공기업의 경영평가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실 때쯤이면 이게 왜 공기업이 생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왜 저렇게 평가를 받고 또는 뭐 조직의 팀, 부서를 왜 저렇게 바꾸는지에 대한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그 461쪽의 맨 위에 줄입니다. 자,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는 공기업의 내부 조직은 정부와 공기업 경영자 사이에 얼마나 권한이 주어져 있고 네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역할 분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 모르실 테니 이 유형, 지금부터는 조직 안에 그 유형, 모습을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이사회라는 최고 결정 기구의 모습을 설명을 드릴게요. 462쪽의 맨 위에 줄입니다. 단독제는 단독 책임 관리라고 하는데, 그냥 말 그대로 네 혼자서 다 해봐라.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회장님, 사장님과 같은 게 단독제 경영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특정한 공기업의 어떤 이사장, 뭐 공단장, 기관장을 임명해버리는 체제죠. 이게 바로 단독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단독제는 정부가 임명하는 사람이 모든 경영의 책임을 다 진다는 얘기인데,
이게 나쁘게만 볼 건 아닙니다. 좋게 보면은 일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어요. 일을 빨리 할 수 있고, 만약에 임명된 그 한 사람의 대표자가 똑똑해요.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뭐 특별하게 뭐 성격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흔히 말해서 인품이 괜찮다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조직이 좋아집니다. 자, 이게 단독제의 장점이고, 단점은 장점의 반대죠.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이런저런 지시를 막 한다든가, 구성원들의 어떤 의사결정을 무시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462쪽의 두 번째 문단이요. 합의제는 경영 책임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형태로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관리위원회 또는 이사회라고 합니다. 이사회가 있고, 자, 관리위원회, 자, 각각의 위원, 이사회, 각각의 이사, 보통 뭐 9명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동등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고, 합의 또는 다수결에 따라서 그 경영 방침, 방향,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회나 관리위원회라는 단어가 만약에 공기업에서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이쪽에 취업을 하신다 그러면은 이사회나 관리위원회가 이게 가장 높은 기구, 의사결정 기구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대체적으로 이제 합의제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책임의 분산, 뭐 한 사람이 책임을 다 지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공동 책임을 진다. 그래서 만에 하나 엄청나게 의사결정을 잘못했다, 판단을 잘못했다고 하면은 이른바 동반사퇴, 전부 다 이사직을 내려놓고 동반사퇴하는 경우들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자, 463쪽 아래에서 두 번째 문단이요. 자, 이거는 단일기관제라고 합니다. 한 개의 기관이 있다. 단일기관제는 이사회 하나가 경영을 전체 다 도맡아서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자, 지시하는 형태가 바로 단일기관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464쪽에 위에서 두 번째 문단입니다. 전형적인 이중기관제, 그러니까 기관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기관이 있는 경우요. 전형적인 이중기관제는 관리위원회와 이사회라는 두 개의 경영기관을 설치한다. 관리위원회는 경영에 대한 감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감독기관. 자, 이 공기업이 관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 자, 지켜보고 있는 관리위원회. 자, 이사회는, 자, 우리가 이번 달에 뭘 할까 말까, 다음 달에 할까 말까, 이런, 자, 내부적인 결정을 하는 게 바로 이사회입니다. 그래서 그 이중기관제라고 하는 거는 이사회에서 경영의 전반적인 걸 맡아서 하고, 이사회가 잘 돌아가는지를, 또는 조직 전체가 잘 움직이고 있는지를, 자, 견제하는 기구가 바로 관리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사회에 속한 사람은 관리위원이 될 수가 없고, 관리위원인 사람은 이사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리시켜 놓고 운영하는 체제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중기관제가 이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사회가 그 마음대로,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제멋대로 의사결정을 못하도록 한다는, 감시하는 그런 그 역할을, 자, 관리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아무리 여러 사람이 모인 위원회 조직, 뭐 9명, 7명, 뭐 때로는 15명 이렇게 모인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집단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 뭐 별일 있겠어? 이게 맞는 거지? 자, 그렇게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는 그에 대한 책임 소재를 이제 물어야 되기 때문에 관리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항시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관리위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이사회에서 역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관리위원회에서 제 역할을 잘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 협조도 하지만 상호 견제를 한다는 의미가 좀 더 강하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기업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중기관제 형태로 가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이제 위험 부담을 줄일 수가 있는 건데, 이런 이중기관제의 어떤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게 만약에 양쪽이 싸우게 되는 경우, 사이가 안 좋아서 이사회하고 관리위원회가 이게 항상 이게 네가 무슨 결정을 하면 내가 이쪽에서 다 안 된다고 할 거야, 이쪽에서 뭐라 그러면 내가 다 반박할 거야,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경우는 그 나머지 다른 구성원들이 일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위에 나한테 지시를 할 수 있는 두 개의 집단이 서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A 말 들으면 B가 나한테 욕을 하고 B 말을 들으면 A가 나한테 욕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전형적인 이중기관제가 조직이 커지면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이게 만약에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 굉장히 답답해지는 조직이 됩니다. 자, 그리고 465쪽에 자, 위에서 7번째 줄이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의 성격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상임이사 같은 경우는 그 항시 그 조직의 어떤 그 일을 항시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른바 출근과 퇴근을 좀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분들이 상임이사의 개념인 거고, 비상임이사라는 것은 권한은 똑같은데, 상임이사와 권한은 똑같은데 이게 반드시 그 기관에 상주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외부에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초청을 받아서 오신 분들이 보통 비상임이사가 많습니다. 뭐 나름대로 뭐 그 분야의 전문가, 그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해당 분야에서 뭐 사회적으로 명망 높은, 뭐 이름만 대면 대충 알만한 그런 사람들을 비상임이사로 모시고 오는 경우들이 흔해요. 그래서 상임이사가 전반적인 경영을 맡고 비상임이사가 방금 말씀드렸던 관리위원회와 같은 성격으로 뭐 감시하거나 통제하거나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유형이 이제 일반적인 거고, 규모가 커지면요, 그 465쪽 이제 다른 유형을 얘기하겠습니다. 465쪽의 아래서 세 번째 문단. 자, 일반 임명제는 자, 관리위원회나 이사회에 소속되는 구성원을 자, 경험이나 능력이나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는 형태다 라고 얘기를 하죠. 말 그대로 그 일반 임명제는 뭐 이 분야에 우리 공기업에 정통한 사람이다, 그 전문성을 좀 강조하는 임명 방법이고요. 자, 그리고 466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이요. 소비자 대표가 이사회에 이사로 참여하는 방법이 직능 대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제도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공기업과 가장 밀접한 그 이해관계자가 소비자예요, 일반적으로. 이 공기업의 사정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그리고 공기업 뭐 임직원은 아니지만 상당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자, 이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내가 봤을 때 내가 그 고객, 내가 주민, 내가 시민, 내가 이 분야에서 좀 뭐 이 분야를 많이 아는 사람인데 그렇게 경영을 하면 안 된다, 그런 결정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런 분들이 흔히 말하는 자, 소비자 대표로서 이사회에 이사가 되는 경우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직능 대표자라는 얘기가 나와서 헷갈릴 수 있는데, 직능이라는 거는 뭐 특정 분야의 대표들, 뭐 의사 대표, 간호사 대표, 뭐 한의사 대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특정 분야의 대표를 직능 대표라고 얘기하는데, 그러한 성격과 비슷하게 특정 공기업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이해관계자들 두세 명 정도가 이사회에 임원이 되면서, 이사가 되면서 경영에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466쪽의 맨 아래 문단, 이게 훨씬 클 거라고 봐요. 소비자 자문위원회는 소비자 대표들로만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사회처럼 결정할 수 있는 의결기구는 아니다. 단순히 공기업 경영의 자문만 담당한다 라고 돼 있어요. 이 책에는요, 소비자 자문위원회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이사회도 아니고 관리위원회도 아니고 그냥 소비자 자문위원회 따로 있는 조직이에요. 그런데 공기업에서는 이 소비자 자문위원회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여기에서 결정된 그 의견을 상당히 존중해야 되고 따라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 공기업의 내부 임직원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외부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번에는 이번 분기 1분기는 어떻고 2분기는 어떻고 뭐 1학기는 어떻고 2학기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도저히 교수님 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 소비자위원회, 자문위원회 이런 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게 대학교로 따지면 이게 총학생회 같은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은 수강생 그리고 학생, 재학생 입장에서는 이거 뭐
경영학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고객이고, 자, 제가 생산자예요. 저는 강의를 생산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강의를 소비하는 소비자거든요. 그럼 소비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가 뭐냐? 그럼 총학생회예요. 그러니까 총학생회는, 자, 일반적으로 뭐 교수나 교직원이 총학생회 그 어떤 구성원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학생들로만 구성이 된 거잖아요. 자, 이런 학생들로 구성된 조직이 학교의 뭐 등록금을 결정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라든가 뭐라든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죠. 뭐 그래서 이걸 더 해달라. 우리가 뭐 총학생회 뭐 제가 자세한 건 전혀 모르지만 보통 공약을 보면은 내가 당선이 되면 뭐를 하겠다, 학교에 뭘 설치하겠다, 뭘 하겠다 그러시잖아요. 자, 그래서 총학생회가 구성되면 자, 요구사항을 끊임없이 학교에다 얘기할 수 있고 때로는 싸울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소비자자문위원회 개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대학교는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해도 학생들의 그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지금 상황에 자, 대면 등교를 하고 싶습니까? 비대면을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학교는 좀 대면이 우세하게 나오는 학교가 있고,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학교는 비대면이 좀 또 많이 나오는 학교가 있고,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부와 공기업 사이의 권한 위임, 역할 분담은 다양하게 일어난다까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독자와 합의제, 여기 하나의 세트고, 단일기관제, 이중기관제, 여기 하나의 세트고, 자, 그 직접 임명하는 제도와 소비자위원회, 자, 그 다음에 소비자자문위원회. 자, 소비자자문위원회가 대학으로 따지면 총학생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좀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